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60대 가장입니다.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들 다들 아시나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에게는 걸음마 떼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 자라온 오래된 고향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성실한 친구놈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군요. 정만아, 너 혹시 돈 좀 있냐? 돈? 얼마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공과금이 조금 밀려서 내가 금방 갚을 수 있거든? 다음 주면 갚을 수 있거든.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이 정도면 돼. 고맙다. 나 이만 가볼게. 다음 주에 내가 갚을게. 고맙다. 문태가. 왜? 빨리 말해. 나 가봐야 해. 이번만 하고 이제 그만해. 너희 식구도 생각해라. 가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공과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박자금이 필요했을 거예요. 당연히 친구가 갚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과금이 필요하다고 빌려간 후로 1년여 정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고 잊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밤이었어요. 문 밖에서 누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만아! 정만이 집에 있냐? 누구세요? 나야, 문택이.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 이 친구 또 돈이 필요하구나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친구 녀석에게 가족들과 살아야 할 돈이 필요하다면 돌려받을 생각 없이 주겠지만 분명 도박에 필요한 돈이겠거니 이번엔 쓴소리하고 그냥 돌려보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마주한 문태기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야 임마! 너 팔이 왜 그래? 오랜만에 본 문태기의 꼴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피골이 상접했고 왼팔 한쪽은 어디 간 건지 친구 녀석은 팔 한쪽을 잃은 채 찾아왔습니다. 멋쩍게 웃더군요. 사정이 좀 있었다. 정만아,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도와주라. 나 딱 1,000만 원만 빌려줘. 정말 다른 데 쓰는 거 아니야. 약속할게. 딱 1,000만 원만. 내가 도움 청할 수 있는 게 너밖에 없어서 그래. 정말 약속할게. 내가 나한테 속아준 것도 알아. 이번엔 진짜야. 진짜 딱 한 번만 믿어줘.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구 녀석의 진심 어린 눈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심이 담긴 눈이었어요. 이 돈은 돌려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돈이라는 생각으로 꼭 필요할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비상금 1,000만 원을 친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친구가 다시 인생을 살길 바랬거든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 다시 열심히 살아볼게. 정말 고맙다. 이 돈은 다음 주에 갚지 못할 것 같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게. 정말 고맙다. 저에게 인사를 하고 걸어가는 친구의 모습이 참 반갑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내 친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나 지났을까요?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 낙상사고로 봉변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성치 않은 몸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해낸 건지 그렇게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시간은 흘러 친구의 죽음은 저에게 많이 잊혀져 갔습니다. 세월의 탓도 있지만 저는 당장 하루 살아가기도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녀석의 투자 때문에 말입니다. 운영 중이던 공장과 집은 경매로 넘어가 버렸고 아내는 충격으로 병마와 싸우며 병상에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은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드문드문 소식만 듣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의 빚까지 떠안은 상태에서 말이에요. 아빠, 지금 주식 안 하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래요.
됐어. 그렇게 버는 돈 다 헛개비야. 몸을 써서 돈을 벌어야지. 그게 자기가 버는 돈인 줄 아냐? 아니, 아빠. 지금 아빠가 하는 생각은 완전 답답한 옛날 생각이라니까요. 요즘 애들 그렇게 돈 안 벌어요. 더 큰 돈을 쉽게 굴릴 수 있다고요. 나는 됐으니까 내가 알아서 벌어서 내 돈으로 투자해. 그것도 순도박이야, 도박. 나는 도박으로 좋게 끝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 공장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직접 벌어서 해. 저는 엄마 아빠도 돈을 편하게 벌면 좋으니까 그런 거죠. 투자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아들 녀석은 어디서 듣고 왔는지 주식에 눈이 뜨여 저희에게 투자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매달렸습니다. 자기가 몇 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친구를 안다고 말입니다. 저는 절대 내주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도 도박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아내는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니 한번 믿어보자며 300만 원 정도를 작게 내주었습니다. 여기 돈이요. 빌려주셨던 300만 원 그리고 이자 300만 원까지 드릴게요. 웬 돈이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아들 녀석은 저희 부부에게 300만 원을 내밀고 이자라며 300만 원을 더 내놓더라고요. 덜컥 겁이 났어요. 갑자기 이 녀석이 어디서 돈을 구해온 건가 말이에요. 아들 녀석은 통장 내역을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봐요. 내 말이 맞죠? 아빠, 이게 제가 3개월 만에 낸 수익이라고요. 내가 말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돈 번다고. 아빠, 조금만 더 투자하면 굳이 힘들게 공장 안 돌려도 돼요. 직원들 월급 맞추느라 신경 안 써도 된다고요. 저한테 투자금 주시면 제가 불려드릴게요. 내가 이번에 투자한 게 그때 말한 그 친구랑 같이 한다는 거야? 네, 맞아요. 걔가 진짜 잘한다니까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빠, 이거는 걔가 세력식 사람한테 들은 정보인데 조만간 크게 한번 치는 종목이 있대요. 지금보다 20배 정도 치고 내려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짧게 탁 치고 빠지는 건 어떨지 해서요. 세력한테 들은 거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 건데? 아빠, 당연히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 모아야죠. 벌써 다른 사람들은 대출까지 받아서 넣고 있어요. 이게 로또보다 더 확실한 기회라니까요.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희 세 식구는 모에 홀린 듯 온갖 곳에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집, 공장까지 담보로 자금을 만들어 투자했어요. 당장 돈이 잡힐 것 같은데 이렇게 기회를 날릴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1년만 간다면 정말 공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평생을 고생한 저희 부부 여행 다니며 유유자적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날아온 것은 기회가 아니라 빨간 딱지였습니다. 아빠, 저예요.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 자식이 분명히 확실한 정보라고 했는데 그게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그 자식도 연락이 안 되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돈 만들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 녀석이 알고 있던 정보와는 다르게 주식은 땅 끝까지 처박혔고 저희 돈 역시 종이 조각이 된 거였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투자한 것이었기에 집도 공장도 지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읽어놓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김미 환자분 보호자 맞으세요? 아, 네. 그 지난달 병원비는 제가 내일 방문해서 정산하겠습니다. 매번 늦어서 죄송해요. 아, 네. 꼭 부탁드려요. 사정은 아는데 저희도 이렇게 자꾸 밀리시면 환자분을 병원에 계시게 할 수가 없어서요. 내일은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꼭 정산하겠습니다. 네.
그 충격으로 아내는 알 수 없는 병에 몸져 누워 병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겨우 누울 수 있는 월세방을 구해 낮에는 막노동,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도 아내의 병원비 그리고 빚을 갚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 거기가 아니고 2층 계단에 내려야지. 아이고, 네, 죄송해요. 제가 일머리가 서툴러서. 아니, 일머리가 서툴긴요. 지금이 몇 개월째인데 아직도 일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요? 저기요, 박 반장님. 이 아저씨 저희 현장 말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세요. 이게 뭐예요, 매번. 시간 없어 죽겠구먼. 지금 여기가 직업훈련소가 아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일게요. 정말 미안해요. 박 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소리까지 들으시고. 아유,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생전해보지도 않던 일을 하자니 저도 답답하더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죄송하다고 말해야 했고 어이 아저씨란 호칭이 들릴 때면 이리저리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몸이 힘든 그 순간이 잡생각이 안 들어 그나마 몸을 쉴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저에게는 밤에 하는 대리운전이 더 곤혹스러웠습니다. 야, 너 이 새끼 일부러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아니에요, 손님. 아까 말씀해 주신 주소로 내비게이션 따라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웃어? 이 양아치 새끼 이거. 야,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이 먹고 대리나 하고 있지. 어휴, 한심한 인간아. 대리운전을 하면 절반이 취객이에요. 손님 중 몇몇은 그러니까 대리나 하고 있지. 너는 자식이 없냐. 왜 그 나이에 대리를 하며 돈을 버냐 소리를 듣는 건 단골 멘트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지 않을까 싶겠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면 저는 속으로 그러게요. 제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반문을 하곤 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사 현장에 일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또래 손님이었어요. 상당히 많이 취해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녀석이 생각나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주행 중에 급정거를 하여 그 손님이 운전석 쪽으로 몸이 쏠렸어요. 아유,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씨, 운전 똑바로 안 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운전을 하라고 그러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 눈이 침침해졌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라도 더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 쾅 하고 제 머리가 핸들로 처박혔습니다. 제가 뭐가 그리 미웠던지 그 손님이 제 머리를 밀치는 바람에 그대로 핸들에 얼굴을 받았고 시큰하더니 코에서 피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뭐가 웃기다고 웃어? 아이씨, 재수없게. 핸들에 피 묻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놓겠습니다. 짜증나네 진짜. 야, 이거 갖고 너 내려. 재수없게 진짜 내리라고. 그 손님 저에게 5만 원짜리 2장을 던지더니 저를 차에서 끌어내리더군요. 그 손님은 그 자리에서 다른 대리기사님을 불러 자리를 떠났고요. 터져 나오는 피를 손으로 닦으며 한참을 걸어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얼굴을 깨끗이 닦고 아내에게 줄 주전부리를 챙겨 병실로 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아내는 잠자리에 들어 있었어요. 아내의 머리맡에 주전부리를 두고 병실을 빠져나와 그 길로 소주 한 병을 사들고 한강이 보이는 다리로 향했어요.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참 아름답고 평온하더군요. 제가 사는 세상과 다르게 말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더군요. 신발을 벗고 난간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놔요. 어떻게 놔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상관하지 말고 갈 길 가요. 제발 나 좀 놔줘요.
팔을 잡은 힘에 그대로 난간 뒤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웃기죠? 그렇게 죽고 싶어 소리를 질러대던 게 불과 몇 분 전인데 다시 땅에 발을 디디니 안도감이 들더군요. 누가 보든 말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정말 오랜만에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를 잡아 끌어내린 그 사람도 저를 붙잡고는 울더라고요.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족분들을 생각하셔야죠.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제발 죽으려는 생각 하지 마세요.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니 저희 아들 또래의 청년이더라고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오늘 이후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내가 잠깐 멍청한 생각을 했네. 이거 참 미안해요. 내가 다른 건 없고 이것밖에 줄 수가 없네. 이거라도 받아줘요. 지갑 속에 있던 5만 원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 청년에게 지갑채로 넘겨주었어요. 청년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꼭 받아달라는 제 말에 결국 지갑을 받아들더군요. 내가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지금 지갑 안에 든 게 그것뿐이라 그거라도 꼭 가져가 줘요. 제 부탁에 지갑을 열어본 청년은 한참 동안 제 지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성함이 최정만 맞으세요? 1959년생? 네, 맞아요. 최정만. 이름 참 촌스럽죠? 맞아요. 59년생. 나이가 많은데 이 꼴이라니 청년 보기 부끄럽네. 청년은 잘 살아나가요. 이렇게 되지 말고 우리 청년 관상을 보니 잘 살 것 같긴 하네. 아저씨, 김문택 아세요? 1959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김문택 씨 아세요? 잊고 있던 제 친구의 이름이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오더군요. 어떻게 내 친구 이름을 알지? 혹시 빚쟁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주춤하였어요. 내 친구 녀석인데 청년이 어떻게 알아요? 청년은 제 말을 듣고는 저를 뚫어지라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얘기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김문택 씨 아들 김성호입니다. 예? 문택의 아들이요? 예. 아저씨께 도움받았던 김문택 씨요.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항상 아저씨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빠한테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생명의 은인이시라고요. 하루빨리 자리 잡아서 꼭 은혜를 갚아야 하는 친구라고요. 아이고, 문택이. 그 얘기를 듣는데 호흡이 턱 풀리더군요. 청년이 문택의 아들이에요? 청년이? 네, 아저씨. 이놈의 눈물은 왜 자꾸 나는지. 이렇게 잘 컸어요. 이렇게.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내가 문택이 녀석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식이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찾아가서 같이 돌봐줬을 텐데. 다시 보니 그 청년, 제 친구 녀석과 많이도 닮았더군요. 청년은 저와 얘기하고 싶은 게 많다고 했습니다. 꼭 은혜를 갚고 싶다고요. 당장 댁으로 가기 힘드신 거라면 자기 집으로 가서 얘기를 더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청년을 따라가 얘기를 좀 더 나누기로 했어요. 눈물 범벅에 셔츠에는 코피가 범벅이니 이 꼴로 아내에게 돌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청년의 집은 꽤 좋았습니다. 꼭 드라마에 나오는 집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에 높은 천장까지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한 듯 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와 최근까지 같이 지내다가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아저씨 도움 덕분이에요.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이렇게 잘 자라줘서 내가 더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친구 녀석 소식 듣고도 아무것도 하질 못했는데. 그 아이는 저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1,000만 원을 꿔갔던 이유, 정말 새롭게 살 생각으로 빌렸던 게 맞더군요. 친구 녀석이 저에게 돈을 빌려갔던 그 당시 성호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늦은 밤 돈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간 친구는 곤히 자고 있는 아들 녀석을 깨워 신신당부를 했다더군요. 성호야, 너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절대 잊으면 안 돼. 알았지? 응. 성호야, 이거 보여? 이 돈은 성호만 쓸 수 있는 돈이야. 대신 성호가 어른 되면 쓰는 거야. 그 전까지는 엄마가 성호 돈 잘 보관해 줄 거고. 알았지? 응, 아빠. 성호야, 그리고 너는 절대 이 아빠처럼 살면 안 돼. 아빠, 그런데 왜 아빠처럼 살면 안 돼? 아빠가 못나게 굴어서 엄마도 고생하고 우리 성호도 계속 고생만 하니까 그러지. 엄마가 아빠 때문에 매일 울었잖아. 아, 알았어. 성호야, 아빠는 이제부터 우리 성호랑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살 거야. 성호야, 아빠가 했던 건 도박이라는 건데 아주 못된 거야. 성호, 너는 절대, 혹시 아빠가 없더라도 절대 그런 건 손도 대면 안 돼. 근처에 가지도 말고 내 마음에 꼭 새겨. 도박은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성우야, 이 돈은 아빠한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빌려준 거야. 아빠 보고 우리 성우랑 엄마 고생 그만 시키라고. 그러니까 아빠 친구가 우리 성우 훌륭한 사람들하고 빌려준 돈이야. 아빠는 그 친구한테 꼭 이 돈 갚을 거야. 성우도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정만이 아저씨한테 은혜를 갚아야 해. 알겠지? 응, 나 정말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돈도 많이 벌고 정만이 아저씨한테도 선물할게. 친구 녀석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으로 통장에 넣어두었다고 해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아이에게 꼭 주고 싶은 돈. 아이 옆에 있는 내내 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꼭 문태기 아저씨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그러다 얼마 못 가 친구는 사고로 죽었고 아내분이 홀로 아이를 키워나간 거였어요. 청년은, 아니 성호는 아빠가 했던 말을 꼭 지킬 거라는 다짐으로 이 악물고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고생하시며 저를 키우시는 게 항상 죄송했어요. 그래서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엄마가 돈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면서요. 그리고 아저씨에게도 잊지 않고 항상 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분이라고 말이에요. 성호의 그 말을 듣는데 상황이 버겁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저 자신이 부끄럽더군요. 엄마가 주신 1,000만 원을 바로 쓰지 않고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막노동, 호프집 서빙, 숯불 피우는 일 등등 진짜 많이 일한 것 같아요. 1년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직원으로 일하는 곳으로는 시간이 더디게 성장할 것 같다는 판단이 생기더라고요. 마침 일하던 곳 점장형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같이 창업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것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죽을 각오로 해보자 마음으로 아저씨가 도와주셨던 1,000만 원을 첫 사업에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 돈이 들어가니 정말 목숨을 걸고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3년은 계속 저조했어요. 시장 흐름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어릴 때 아빠랑 간식으로 만들어 먹었던 군것질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반신반의로 그 상품을 메인으로 내놓으니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걸 계기로 점차 사업이 커졌고요.
좀 더 빨리 성장했다면 진작에 아저씨를 찾아뵐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아저씨. 아니야. 이 녀석아, 그런 말이 어딨어.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도 말아라. 참 고생이 많았다. 정말 고생했어. 잘 커줘서 고맙다, 성호야. 너희 아빠도 자랑스러워 할 거야. 그제야 훤칠한 모습이 아닌 성호의 손 이곳저곳에 흉터들이 보이더군요. 그 손이 아이가 얼마나 꾸준히 일을 해왔는지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녀석 참 많은 고생을 했더라고요. 어디 자기 사업 한다는 게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딪힌 덕분에 결국은 자기 뜻을 이뤘더군요. 그리고 성호는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선뜻 그 손을 잡을 수가 없더군요. 아빠의 빈자리를 내가 가끔이라도 들러서 돌봐주어야 했는데라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아저씨, 그럼 저희 본사 직영점으로 매장 하나 맡아주실래요? 제가 일이 너무 많아 버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빌라가 있는데 아직 건물이 비어서요. 거기에 매장을 담당해서 운영해 주시면 건물도 같이 관리해 주시면 어때요? 그곳에서 아주머니랑 같이 지내시면서요. 성호는 제게 부담이 갈까봐 저리 얘기하더군요. 저도 참 간사하죠. 저는 염치 없게도 성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길 바랬거든요. 다음날 병원으로 달려가 아내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내는 우리가 그걸 받아도 되겠냐고 했지만 저는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맡아서 관리해주는 조건이다 라고 전달해 주었어요. 아내는 그제야 너무 좋다며 웃어 보이더군요. 그리고 성호의 회사로 찾아가 이런저런 서류를 작성하는 날이었어요. 성호가 건네는 서류를 받아 내용을 보는데 그 녀석 저에게 했던 말이 거짓이더군요. 아저씨, 싫다고 하지 마세요.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한테 생명의 은인이세요. 당연히 이것들 받으실 자격 되세요. 그러니까 싫다고 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아들이 주는 거로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그 녀석, 저희에게 관리를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서류의 내용을 보니 직영 매장이며 빌라 건물까지 아내와 제 이름의 명의로 해두었더라고요. 그냥 받아달라고 하면 분명 거절할 테니 저희에게 관리를 해달라며 거짓말했던 거고요. 성호와 재수 씨 그리고 문태기 녀석에게 미안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아저씨는 성호랑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염치 없이 이런 걸 받기가 너무 미안해. 성호야, 마음만 받으마. 정말이야. 아니에요, 아저씨. 이거 아저씨 아주머니가 받아주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아저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를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고맙다. 정말 열심히 살게. 정말 고맙다. 살아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아저씨. 저와 아내는 하루아침에 빌라가 생겼고 가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까지도요. 아내의 밀린 병원비도 성호 녀석이 어느새 다 갚아주었더군요. 아내와 저는 새로운 거처로 집을 옮겼어요. 처음 한두 달은 아내 없이 저 혼자 가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곧 아내도 건강을 회복했어요. 오히려 아내는 저와 함께 일을 하며 더욱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도 종종 저희를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 한참을 이야기하다 가곤 했어요. 성호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때면 아들 녀석이 그렇게도 생각이 나더군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밥은 잘 먹고 지내는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성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아들 녀석이라는 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아빠, 저예요, 민준이. 잘 지내시는지 전화드렸어요. 아들 녀석의 전화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잘
잘 살아 있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성호를 만난 이후의 생활에 관해서도 얘기했고요. 성호는 아들 녀석을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그 녀석들 한참을 통화하더니 끊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한 건지 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민준 씨는 지금 집에 오고 싶지 않대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요. 그래? 부모 속도 모르고. 아들 녀석이 돌아오길 바랐는데 기운이 빠지더군요. 대신 우리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로 했어요. 직원 복지로 사택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일을 익히기로 했어요. 물론 민준 씨 업무 능력을 보고 정직원으로 결정 여부가 날 것이고요. 제가 옆에서 자주 들여다보며 소식 전해드릴게요. 민준 씨도 자기가 자리 잡힌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대요. 저희 부부는 정말 고맙다며 성호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의 세상이 암흑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성호와 함께 익숙한 얼굴이 집으로 들어서더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들 녀석의 얼굴이었어요. 아들 녀석은 저희 내외를 보고는 엉엉 울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다고, 건강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냐고요. 성호 말로는 아들 녀석이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일했대요.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부모님을 뵐 수 있다고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있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한참의 방황 끝에 다시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내 친구 문택이 덕분이에요. 이 정도면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아닐까 싶어요. 다시 한번 나에게 삶의 기회를 준 내 친구 문태기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문태기의 기일이라 다 같이 모여 제사를 지냈어요. 그 녀석이 좋아했던 달고나도 상에 올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좋아했던 달고나 실컷 먹어보라고 잔뜩 올려보았네요. 꿈에라도 한번 찾아와 주면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은데 그 녀석은 나타나 주질 않네요. 오늘따라 더욱 문태기가 생각나 이렇게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야. 열심히 살아갈게. 우리 잘 지켜봐줘. 고맙다.